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는 속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식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취미 생활인 골프를 마치자마자 곧장 공격 발표를 했습니다. 복귀 후 바로 웨스트윙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가 시작됐고 몇 시간 후 대통령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폭격 사실이 공식 발표는데요. 공습 목표는 단 3곳이었으나 그 3곳이 바로 이란의 핵 개발의 심장부입니다.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 이 이름은 수년간 뉴스에서 반복됐던 이란 핵의 핵심 시설들인데요. 특히 포르도 시설은 지하 800m 깊이에 위치한 초중요 시설로 일반적인 폭격 수단으로는 도달조차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단독으로도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대통령은 이 발언을 직접 반박했는데요. 미국에서는 해당 공격은 오직 미국만 가능한 타격이라며 이스라엘 주장에 공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있게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 가능한 기술을 가진 곳은 오직 미국만 가능하다고 했을 정도인데 얼핏 보면 자랑 같으면서도 외교적인 뉘앙스로 읽혀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의 공조는 하대 주도권은 미국이 가진다는 선언입니다. 동맹국조차 군사 주도권의 경쟁의 대상일 수 있다는 트럼프식 사고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인데요. 트럼프는 하루 전만 해도 이란에게 2주간 협상의 시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2주라는 시간을 준 뒤 불과 이틀 만에 기습적으로 군사 공격을 감행한 배경에는 기만 작전이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는 번 공격이 중동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2주라는 시간을 준 것에 대해 기습을 위한 전략적 연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해법은 없으며 오직 외교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평화를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협상이라는 말은 실질적 군사 행동을 위한 명분 쌓기였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된 외교적 시간 끌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란의 핵시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5년 유럽 6개국과 함께 이란 핵합의를 체결해 국제사찰단이 이란 핵시설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파괴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란의 테러 지원과 대리 세력 문제는 핵합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그 뒤 미국은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전환했고 오늘 그 흐름에 극단적인 종착점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보복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는데요. 이란은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정부는 미국의 군사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했으며 이란 국영TV는 모든 미국 시민과 군인은 이제부터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선언하며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병력을 위협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 보복 행위로 이란은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호람샤르사 등을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향해 발사했고 하마스 후티 등 친이란 세력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경고가 현실화된다면 이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휘감는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이제 수년간 이어질 중동 전쟁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프간과 이라크는 이란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이었는데도 전쟁은 십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들보다 인구와 나라 규모가 훨씬 크고 무기 공급이 강력하며 러시아와 중국 공조에서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으로 인해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판 아이언돔이라 할 수 있는 골든돔 구상을 공개하면서 이란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골든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이를 국내에 맞게 변형해 도입 중인 한국판 아이언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공간을 활용해 미 본토 전역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인 2029년 1월 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골든돔은 미소 냉전기인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비용 및 기술 한계로 미완에 그친 스타워즈 구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국의 골든돔 그리고 한국판 아이언돔의 성능은 어떻게 다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시스템 전체 구축 비용이 1,750억 달러, 약 244조 원이라면서 이 중 250억 달러 약 35조 원은 현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개념의 유격 시스템이지만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골든돔과 아이언돔의 공통점은 적의 미사일을 발사 전 단계, 최초 비행 단계, 비행 중 단계, 목표물을 겨냥해 하강하는 단계 등 총 4단계에 걸쳐 탐지하고 요격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여타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둘의 차이점은 골든돔은 우주 기반, 아이언돔은 지상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즉 아이언돔은 지상 레이더를 운용하며 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박격 포탄, 무유도 로켓 등을 사전에 탐지, 요격 미사일인 타미르 등으로 요격합니다. 탄도 미사일인 경우 별도의 에로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합니다. 유효 요격 고도는 3km, 유효 사거리는 로켓 7km, 항공기 1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격 방식은 영토 내 여러 거점에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한 뒤 날아오는 포탄을 일종의 도명태의 방어망을 구성해 요격합니다. 반면 미국의 골든돔은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에 포착해 즉시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아이언돔 구축 계산과 비교하면 골든돔 구축 계산은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2007년부터 2,300억 원을 들여 개발을 시작해 2011년 개발 완료 후 실전 배치했습니다. 골든돔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라면 2025년부터 244조 원을 투입 개발에 들어가 2029년 1월 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스라엘 아이언돔 예산의 1000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44조 원이라는 비용조차 최소 수준이라는 게 미 의회 지적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골든돔 개발이 향후 20년간 진행될 것이며 그 기간에 약 755조 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 의회 추산으로는 골든돔이 아이언돔의 3000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10년 연평도 폭격 이후 한국형 아이언돔 도입이 논의되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 8월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른바 장사정포 요격 체계로 발표 당시 15년 내 완성을 목표로 2조 8,900억 원을 들일 계획이었습니다. 아이언돔 개발 예산의 10배가 투입되는 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골든돔과 비교한다면 골든돔은 한국판 아이언돔 예산의 100배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아이언돔 개념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한 요격 체계로 다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박격포탄, 로켓 등을 요격하는 개념이지만 한국형은 북한 장사정포탄 요격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당국 역시 한국의 아이언돔 도입에 협력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명칭은 발표 초기에는 LAMD만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으나 최근 일각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정미사일 발사 중 후 포착 시 선제 타격 체계인 킬체인까지 통칭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상위 버전인 KAMD는 기존의 우리군이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마하 5에서 20속도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로 고도 10km에서 150km 고도별 3단계로 적미사일을 요격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미국산 사드 성능에 버금가는 LSM 블록2 등을 2035년까지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킬체인은 우리군의 첨단 레이더 탐지망을 동원해 적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며 적이 우리군을 공격하려는 동향이 명백하게 포착될 경우 F-35 전투기 현무 미사일, 무인 폭격기 등을 동원해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판 아이언돔은 중동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듯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인 IDEX 2025에 국내 방산기업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판 아이언돔, LSM 다기능 레이더 등 K대 공망 시스템이었습니다. 1993년 시작된 아이덱스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종합 방산 전시회로 올해 65개국에서 1,35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중거리 중고도 요격 체계인 천궁이, 장거리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LSM을 비롯해 램드,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국내 개발을 선도한 세계 종합업체로서 축적한 역량을 각인시킬 계획입니다. LIG 넥스원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전시회가 K대 공망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대 공망에서 빠질 수 없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도 이번 IDEX 2025에 공동 참가해 한국형 사드 LSM,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한국형 패트리어트 M3의 주요 구성 요소인 다기능 레이터와 유도탄, 발사대 등 첨단 대공방어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는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대공무기 체계보다도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적미사일을 추적하고 조기에 파괴할 수 있는 지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이처럼 해당 전시회에 우리 한국 기업들은 LSM 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인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 다층 방공 솔루션의 핵심 기술을 선보였고 중동 시장에 이미 수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미국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제 충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기 집권 시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 강압적이고 허를 찌르는 방식을 보여주었기에 트럼프에 적응했었던 국가들도 한동안은 적응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화들짝 놀란 국가들은 이내 트럼프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미국을 상대로 점점 손을 잡고 트럼프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은 불과 몇 주 사이에만 30조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구멍가게도 아닌 미국에서 세금 관련해 이리 말 바꾸고 저리 말 바꾸는 형태를 보여주며 국가적 신뢰에 금이 가자 그간 미국이 독점 공급하던 특정 무기들의 도입 계획을 취소하는 국가들이 속속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진행형으로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미국과 대치하는 국가들이 이젠 한국과 손을 잡으며 막대한 이득을 누릴 수 있을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찾아온 기회를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르크 르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그린란드 및 북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8대의 쇠빙선 주문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한다는 의견을 말하며 한국에서 쇠빙선을 주문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현재 중국 외에는 쇠빙선을 만들 국가가 없기에 사실상 한국의 쇠빙선 주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려 50여 척에 가까운 것이라 주목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아 북극해에 새 항로가 나타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지의 땅이자 엄청난 자원의 보고인 북극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힘을 쏟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폭격기 북극해 정찰을 늘렸고 북극해 남쪽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가자 미국이 추격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금주 진단했는데요. 북극해는 과거의 천연 자원 채굴을 위해 다수 국가가 비교적 평화롭게 협력하는 광활한 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빙이 녹아 남쪽 가장자리에서 선박 운항의 폭이 넓어지자 다른 저위도 해역에서와 같은 쟁탈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앞서 논한 자원 패권 싸움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비군사용 선박의 활동도 늘리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정부 당국은 러시아의 전략무기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병력이 약화하자 핵무기를 탑재한 흑해 함대 잠수함 등 전략무기의 위협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성 분석업체 AAC 스페이스 퀘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북극해에서 활동한 상선 정보선 박은 700부대로 2018년보다 22%나 늘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중국을 북극해에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극해 운항에 필수인 쇄빙선을 늘리고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위성 무인기 등으로 추격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 근처에 있는 바위섬을 영유권 분쟁 속에 점유하고 군사시설로 만들어 전략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캐나다 등 동맹국 근처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북극에 필요한 쇄빙선, LNG, 추진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건조된 군함과 잠수함이 북극 패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 매체는 한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비롯해서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미 국방 여론조사기관 리얼클리어 디펜스는 전 세계 조선소 절반이 중국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과 군함 건조를 따라잡는 대안은 한국이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80조 원의 잠수함 교체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잠수함 업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디젤 잠수함을 비교하면서 캐나다 해안 방어선과 북극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유일한 능력이 조명되면서 캐나다와 미국조차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두 국가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함정의 비용 절반만으로도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미국은 앞으로 군함의 유지 보수를 한국, 일본에 소싱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한 디펜스 매거진에서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조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동시에 뛰어들지만 사실상 세 군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면 미쓰비시, 이마바리, 조선소 등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들은 한 곳이면 12척을 충분히 기한 내 납품할 것이라 보았고 실제 하나오션 등은 단독으로 입찰하고 이익을 나누는 공동 컨소시엄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걸로 봤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한 곳으로도 캐나다 잠수함 12척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감탄한 것입니다. 실제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매년 함정을 몇 척 이상 건조할 능력이 된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기술과 건조 능력은 급변하는 패권 싸움이 격화하는 세계 각지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가 2030년까지 약 350척의 함정이 필요하며 캐나다 역시 길게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국가는 각자 한국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 맡긴 전투함 MRO 사업을 조기 완료하면서 조선업 역량도 과시했습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아타는 국가들을 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